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교육부 장관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차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인데요. 한국에 직접 방문한 미국 교육부 차관은 한국에 무엇을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왜 핀란드도 스웨덴도 아닌 한국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맥켄지입니다. 미국 교육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교육 개혁을 위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 공립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이 모든 노력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제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죠.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미국 교육 개혁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며 연단 뒤편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버드대학교 교육학과 윌리엄 크로포드 교수의 발표가 시작됐죠.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교육 이론가의 발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교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마에 주름이 잡혔죠. 한국, 동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 관계자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핀란드가 최고 아닌가요? 누군가 크게 외쳤습니다. 스웨덴이 더 앞서지 않나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러나 윌리엄 교수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핀란드와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뛰어난 성취도,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혁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윌리엄 교수는 화면에 그래프와 도표를 띄우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무료 온라인 강의 시스템, 도서관 네트워크, 평생학습 문화에 대한 데이터가 차례로 나왔죠.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을 특권이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나라였는데 윌리엄 교수가 말하는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배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 그것이 정말이라면 아마도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윌리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3년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맥켄지 차관님, 미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가 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 너머로 미국 교육 시스템의 모순이 보였죠.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한 나라지만 동시에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제 딸 소피아도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많은 뉴욕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 자원조차 부족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해. 뉴욕 교육 문제의 해답이 한국에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와야겠어. 다음 날 아침 교육부 장관에게 연락해 한국 방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윌리엄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자 곧 동의해 주셨죠. 좋아요. 엘리자베스, 2주간의 출장을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오셔야 해요. 그렇게 저의 한국 교육 탐방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와 연락을 취해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한국어 기초 표현도 몇 가지 익혔죠. 출발 전날 밤 소피아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까지 가는 거야?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워온다면 너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제가 대답했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한국에서 뭘 배워올지 정말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윌리엄 교수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일까?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항,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와이파이가 무료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국심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모든 공항과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죠. 입국 절차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 자동 번역 서비스, 그리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들. 이런 모습은 뉴욕의 공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어 갔죠.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있는 공원들.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지하철 안에도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미국 교육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만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교육부 차관 임수진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경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맥켄지 차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부 차관 임수진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임수진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젊다는 인상을 받았죠.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맥켄지 차관님, 미국 교육부 차관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임수진이 말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윌리엄 크로포드 교수의 발표를 듣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죠. 임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크로포드 교수님의 연구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켄지 차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사교육비가 높다고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임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10년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평생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임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누구나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KMOC라는 플랫폼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최고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죠. 직접 경험해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도 MOOC 플랫폼이 있지만 대부분 유료 서비스이고 그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임수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맥켄지 차관님, 앞으로 3일 동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MOC 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이고 내일은 EBS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이버대학과 평생학습센터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저는 기대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임수진과 함께 첫 번째 방문지인 KMOC 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은 뉴욕만큼이나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뉴욕과는 사뭇 달랐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손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거리 곳곳에 있는 무료 와이파이 존과 공공 태블릿 PC였어요.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임수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교육 탐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더 호기심과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과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일까? 그리고 미국이 배울 점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품고 저는 첫 번째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KMOC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적인 건물의 외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의 건물은 빛을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힌 대형 스크린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KMOC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입니다. 임수진이 설명했어요.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의 거의 모든 주요 대학이 참여하고 있죠.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KMOC 운영 책임자인 박지연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지연은 밝은 미소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맥켄지 차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KMOC의 운영 시스템과 콘텐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KMOC의 운영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늘어선 공간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지연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전국 대학의 강의를 수집하고 품질을 검증한 후 플랫폼에 업로드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KMOC는 현재 4,00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최고 대학의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하시죠. 박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강의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모두 무료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박지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미국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강의 하나만 들어도 수백 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버드나 MIT의 강의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잠시 제게 KMOC 플랫폼을 직접 체험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시연실로 이동했고 저는 태블릿 PC를 받았죠. 플랫폼에 접속하자 정말로 수천 개의 강좌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의학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죠. 제가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박지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원론 강좌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 영상은 HD 화질로 제공되었고 강의 자료, 퀴즈, 토론방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어 자막도 제공되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무료라고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임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무료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개념. 미국에서도 모두가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양질의 고등교육은 여전히 소수의 특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KMOC의 AI 기반 게임 맞춤형 강의 추천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사, 학습 패턴, 이전에 수강한 강좌 등을 분석해 적합한 강좌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마치 넷플릭스가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학습자가 더 관심 있을 만한 강좌를 추천해주죠. 박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보았습니다. 제 관심사를 몇 가지 입력하자 곧바로 관련 강좌들이 추천되었어요. 교육 정책, 디지털 교육, 교육 혁신 관련 강좌들이었죠.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뉴욕에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는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KMOC의 이용자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용자의 연령대가 1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어요. 특히 3040대 직장인과
5060대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생학습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죠. 임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있지만 주로 젊은 층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한국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KMOC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도 서울의 명문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뉴욕의 교육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여전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동네에 살거나 비싼 학비를 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대학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왜 비싼 돈을 들여 만든 강의를 공짜로 풀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죠.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대학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점차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박지연은 KMOC 플랫폼의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 정도의 강좌로 시작했지만 점점 콘텐츠가 늘어나고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 지원도 크게 늘었고 대학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단순히 대학 강의를 녹화해서 올리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이 크게 성장했지만 그것은 주로 상업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죠. 반면 한국은 국가 주도로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무료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KMOC 플랫폼의 콘텐츠 중 일부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서울대 교수의 강의를 15분 정도 들어보았는데 영어 자막이 제공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강의 내용도 하버드나 프린스턴의 강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죠. 박지연은 이어서 KMOC의 수료증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좌를 끝까지 듣고 시험에 통과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료증은 취업이나 진학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KMOC 수료증을 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편입이나 대학원 입학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교육 수료증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학위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교육이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니 정말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연실을 나와 다음으로 우리는 KMOC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여러 개의 촬영실과 편집실이 있었고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한 촬영실에서는 마침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의학 강의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강의를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AR, VR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죠. 박지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서는 VR 기기를 활용한 의학 교육 콘텐츠가 개발 중이었습니다. 인체 해부학을 3D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직접 인체 장기를 탐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런 콘텐츠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물론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KMOC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무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달랐습니다. 교육을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로 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물론 미국과 한국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교육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도 다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 철학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임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런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러볼까요? 임수진의 제안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카페가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고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KMOC 센터에서 보낸 몇 시간은 제 교육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로 세계 최고라는 윌리엄 교수의 말이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수진과 함께 KMOC 센터에서 나와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현대적인 모습의 카페들이 즐비했죠. 임수진은 그중 한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스터디 카페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어요. 이곳은 공부하기 위한 카페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임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책과 노트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일반 카페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10대 학생부터 60대로 보이는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각자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페가 주로 사교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한국에서는 학습 공간으로도 기능하는군요. 제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임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배움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조용히 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임수진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창가에 앉아 계신 50대 여성분은 요즘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계세요. KMOC의 언어 강좌를 듣고 계신 거죠. 은퇴 후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다른 한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젊은 남성분은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고 계세요. IT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또 어떤 사람은 회계나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었죠. 모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로 업무용이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학습에 몰두하는 모습은 색다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임수진은 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시 미국에서 오신 손님께 한국의 평생학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은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 현재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영 씨는 퇴근 후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퇴근 후에 이곳에 와서 2시간 정도 공부해요.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있어요. KMOC에서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죠. 지영이 답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제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배우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지영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업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배움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지영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학교를 졸업했다고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개념이 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공부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는 무료예요. KMOC나 EBS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이죠. 물론 유료 강의도 있지만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플랫폼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교육이 대부분 유료이고 그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더 공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디지털 마케팅을, 올해는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있죠. 모두 KMOC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요. 이렇게 배운 지식은 실제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이 단순히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임수진은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60대 남성분은 은퇴하신 공무원이신데 지금은 철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평생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젊은 엄마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복귀를 준비 중이에요. 온라인으로 최신 업계 동향을 공부하고 계시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학습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학습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젊은 층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식의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말고 다른 공공학습 공간도 있나요? 제가 임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전역에 디지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지역마다 주민센터에서도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대학들도 평생교육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임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평생학습 문화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료 교육 콘텐츠,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배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뉴욕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나 직업 전환을 원하는 성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평생학습 문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배움이 특정 나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런 문화를 미국에도 도입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철학과 시스템은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EBS 본사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친환경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교육의 기회를 모든 이에게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EBS 교육 콘텐츠부 이혜진 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맥켄지 차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EBS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부장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EBS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EBS는 1974년에 설립된 공영교육 방송입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TV,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과 연계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혜진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EBS의 수능 강의 제작 스튜디오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촬영실에서는 다양한 과목의 강의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혜진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EBS에서는 매년 수백 개의 수능 관련 강좌를 제작하고 이를 TV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모든 강의가 무료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수능 강의는 무료입니다. 교재만 구매하시면 되죠. 하지만 교재가 없어도 강의는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교재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혜진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AT 준비 강의가 대부분 유료이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강의 하나에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교육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혜진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EBS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사교육비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EBS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EBS의 온라인 플랫폼인 EBS 인터넷을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연을 지켜보니 정말 방대한 양의 강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모든 과목을 망라하고 있었고 초급부터 최상급 수준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강의가 제공되고 있었죠. EBS에는 단순히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별 맞춤 학습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고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추천받을 수 있죠. 이혜진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시연을 통해 본 EBS의 기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EBS 콘텐츠의 품질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맡고 계시죠. 그리고 강의 내용은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정확성과 교육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이혜진 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EBS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약 80%가 EBS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교육 자원이 되고 있죠. 또한 수능 시험의 일부 문제가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험생이 EBS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진 부장의 답변을 들으니 EBS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EBS의 초등교육 콘텐츠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학교 교육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창의성, 인성,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교육 콘텐츠를 담당하는 김민지 PD가 설명했습니다. 김민지 PD는 저에게 생각하는 피자라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죠.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학교에서도 수업 자료로 많이 활용됩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 참고하시고요. 김민지 PD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PBS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EBS는 더 체계적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있고 특히 입시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EBS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혜진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사교육 문화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EBS가 없었다면 사교육비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EBS가 유일한 교육 자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혜진 부장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육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대학 입시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격차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EBS의 미래 교육 콘텐츠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VR, AR,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R을 활용해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거나 AR을 통해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죠. 연구소장 박성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VR 기기를 통해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체험해보는 콘텐츠를 시연해 주었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도 모두 무료로 제공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는 무료입니다. 다만 VR 기기 같은 하드웨어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 박사의 대답이었습니다. EBS 방문을 마치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모든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기회의 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PBS나 다른 공영 방송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임수진에게 물었습니다. EBS 같은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맥켄지 차관님,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에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권리라는 기본 철학,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분명 미국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EBS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지식과 정보의 바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부 최지원 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맥켄지 차관님, 한국의 도서관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와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부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이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현재 약 12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죠. 최지원 부장은 우리를 디지털 도서관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2009년에 개관한 현대적인 시설로 수백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국내외 학술 논문, 고문원,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학술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지원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특히 학술 논문 접근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술 논문 한 편을 보려면 보통 $30 이상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많은 학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국내 학술지와 공공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학술정보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다른 도서관의 자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최지원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검색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전국 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었고 원하는 자료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전자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죠. 현재 약 10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지원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순식간에 수백 건의 관련 자료가 나왔고 그중 상당수는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통합 검색 시스템이 없어서 각 도서관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마다 따로 검색해야 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고문원, 귀중본, 지도, 사진 등 희귀 자료의 디지털화에 주력했죠. 현재까지 약 1600만 페이지가 디지털화되었고 이 중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는 모두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범위와 접근성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통합 검색 시스템이 없어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적극 지원하고 있죠. 최지원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책놀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책놀이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책을 부산의 이용자가 부산 지역 도서관에서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죠. 최지원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지방의 작은 도서관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서관들은 장서 수가 제한적이지만 책놀이 서비스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다른 큰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서비스로 인해 지역 간 정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의 큰 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최지원 부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역 간 정보 격차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도서관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6,50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나 마을 단위로 설치된 소규모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최지원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런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고 사서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교육센터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최지원 부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했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꿈꾸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이 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하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약 5,000권의 도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디지털 검색대와 태블릿 PC도 구비되어 있었죠.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김영희 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은 훨씬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책이 없으면 책놀이 서비스를 통해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죠. 김영희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린이 독서 클럽, 노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주부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러 많이 오세요. 김영희 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는 디지털 학습실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컴퓨터와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KMOC나 EBS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김영희 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 디지털 학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중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EBS 수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집에서는 동생들이 시끄럽게 해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조용하고 인터넷도 빠르고 질문이 있으면 사서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있어서 좋아요.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KMOC에서 심리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늘 관심 있던 분야인데 이런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그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견학을 마치며 저는 한국의 도서관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도서관을 연결하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 학습센터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임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격차가 심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정부와 도서관,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죠.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런 시스템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날의 방문을 통해 저는 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할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의 사이버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대학교는 외관상으로는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내부는 첨단 디지털 시설로 가득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디지털대학교 교무처장 정성민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맥켄지 차관님, 한국의 사이버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대학의 시스템과 교육 철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민 교수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의 사이버대학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대학은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고등교육 기관으로 100%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 대학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21개의 사이버대학이 있으며 약 15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정성민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이버대학의 학위는 일반 대학과 동등하게 인정받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정규 대학이므로 졸업 시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시에도 동등하게 인정받습니다. 정성민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정성민 교수는 이어서 사이버대학의 학생 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다양한 연령대입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부하고 있죠. 특히 4050대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중장년층이 대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업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분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 입학하는 경우가 많죠. 정성민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이버대학의 강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저는 실제 강의 플랫폼에 접속해 몇 개의 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는 고화질 영상으로 제공되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상호작용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퀴즈, 토론, 과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합니다. 정성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화상 수업과 토론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교수와 다른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는 상호작용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었죠. 사이버대학의 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반 사립대학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학기당 약 20만 300만 원 정도이며 국가장학금이나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성민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대학 학비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학위 과정도 상당히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으로 우리는 사이버대학의 학생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특강이 있어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학생은 45세의 김미경 씨였습니다. 저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쉬다 보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사이버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의 유연한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학생은 58세의 박정우 씨였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 후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박정우 씨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마지막으로 만난 학생은 놀랍게도 67세의 이영숙 씨였습니다. 저는 평생 주부로 살았어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제 인생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죠.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국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영숙 씨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점차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평생학습 문화와 그것을 지원하는 사이버 대학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이버 대학 방문을 마치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학의 취업 지원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나이나 배경이 다양한 만큼 취업 지원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30대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4050대 학생들에게는 경력 전환이나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죠. 취업 지원 센터장 이지영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이버 대학과 기업들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재직자들의 학비를 지원하거나 졸업생들을 우선 채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이런 협력 덕분에 저희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꾸준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지영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대학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대학 시스템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을 넘어 평생학습 문화를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그리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젊은 시절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온라인 대학이 있지만 한국의 사이버 대학처럼 정규 교육 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고 학비도 상당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보니 미국에도 이런 방식의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임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교육은 젊은 시절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국의 사이버 대학 시스템이 미국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이 특정 나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교육 평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임수진과 다른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했죠. 식사를 하며 저는 3일간의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KMOC, EBS, 디지털 도서관, 사이버 대학 등 다양한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모든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임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큰 편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육을 특권이 아닌 권리로 보는 철학.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 셋째,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미국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귀국 후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국의 교육 개혁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교수의 말처럼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미국이 배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임수진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 교육관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교육 시스템 견학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교육개혁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감, 주요 대학 총장들, 교육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대표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방문을 다녀온 미국 교육부 차관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 내부의 공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KMOC, EBS, 디지털 도서관,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 뉴욕,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수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좋은 동네에 살거나 운이 좋은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죠. 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런 제한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대학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도서관 자료가 전국적으로 공유되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교육 기회의 평등이 아닐까요? 저는 이어서 한국의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뉴욕 MOOC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NYU, 코넬 등 뉴욕 주요 대학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의구심을 표하는 눈치였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둘째, 뉴욕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을 연결하고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도서관에 디지털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서관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셋째, 공영방송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확대가 필요합니다. PBS나 지역 공영방송이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SAT, AP 과정 등 대학 입시와 관련된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 제안에는 특히 학부모 대표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사교육비는 큰 부담이었고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위 과정의 확대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뉴욕 주립대학과 시립대학이 더 많은 온라인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정규 학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재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에는 대학 총장들이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물론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전통적인 대학 시스템에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시 교육감 마이클 존슨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맥켄지 차관님의 제안은 매우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접근이 인상적입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이런 변화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대학 대표들도 조심스럽게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사라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대학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에는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많은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현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을 나오면서 저는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교육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바꾸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와 뉴욕 교육개혁회의에서 나온 반응들을 상세히 보고했죠. 장관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엘리자베스. 물론 미국과 한국은 교육 체계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해 주시면 대통령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장관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이 개혁안이 연방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딸 소피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피아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했죠. 엄마, 한국은 어땠어? 정말로 미국보다 교육 시스템이 좋아.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야. 한국에도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비 같은 문제가 있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이어서 저는 KMOC, EBS, 디지털 도서관, 사이버대학 등 한국에서 본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 소피아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학 강의와 입시 준비 자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5060대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와, 정말 멋지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소피아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야. 미국에도 훌륭한 대학들과 디지털 기술이 있잖아. 중요한 건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거야. 교육을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볼 수 있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제 세대뿐만 아니라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교육개혁안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Digital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라는 이름의 이 개혁안은 한국의 시스템을 모델로 하되 미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주요 대학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USAMOC 플랫폼 구축. 둘째, 모든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연결하는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셋째, PBS를 활용한 고품질 교육 콘텐츠 확대. 특히 입시 준비와 직업 교육에 중점. 넷째, 온라인 학위 과정의 확대와 인정.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물론 이런 개혁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확보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미국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저는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그리고 미국 전역의 교육의 기회가 더 넓게 퍼진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사회,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벽을 허물고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상.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비전이었고
이제 미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배움이 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미국 교육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교육부 차관, 한국에서의 답을 찾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 어떻게 미국 교육자의 눈에 비쳤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소 이상적으로 그려진 면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여러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MOC, EBS, 디지털 도서관, 사이버대학 등 한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분명 세계적으로 뛰어나며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나은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